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한 주간의 팟캐스트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의 눈 김관식입니다. 팟캐스트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라디오를 말합니다.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사부터 정치, 게임과 문화까지 다양한 주제와 제약 없는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의 눈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가장 재미있고 인기 있었던 에피소드만을 모아 만든 팟캐스트 TOP 시간입니다. 만약 과학의 발전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인터넷은 물론이고 TV와 핸드폰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과학과 우리 삶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TOP, 어려운 과학을 팟캐스트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줄 겁니다. 가짜 과학 이야기 듣고 오시죠.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세요. 소마의 가짜과학 이야기 본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과학자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이라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동위원소가 뭔지, 방사성이라는 게 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가 같지만 원자량이 다른 원소를 말합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우선 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양성자와 중성자입니다. 여기서 원자 번호를 결정하는 건 양성자죠. 핵 속에 양성자가 1개일 땐 수소, 2개일 땐 헬륨, 3개일 땐 리튬, 이런 식으로 양성자의 수와 원자 번호가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원소의 화학적인 성질이 결정되는 건데요. 근데 중성자는 원자량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량이라는 건 원자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 그러니까 핵자들이 합쳐서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양성자는 원소의 화학적인 성격을 담당하고, 중성자의 수가 달라지면 원자량이 달라지면서 동위원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둘이 합쳐져서 원자량이 4개인 헬륨이 가장 안정적이고 지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헬륨의 동위원소인 헬륨3는 양성자는 2개인데 중성자는 하나인 경우죠. 이 헬륨4와 헬륨3는 헬륨의 동위원소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핵 속에 있는 중성자와 양성자의 균형이 깨지면 이 동위원소가 방사성을 띠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자핵이 붕괴를 통해서 안정된 상태의 원자핵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헬륨에 4개의 중성자가 붙은 헬륨6 동위원소의 경우 2개의 양성자에 4개의 중성자가 붙어 있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이 친구는 0.8초의 아주 짧은 반감기로 베타 붕괴를 해서 리튬6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같은 원자 번호를 가지지만 양성자와 중성자의 균형이 깨져서 방사성 붕괴를 하는 원소들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대 측정법. 아까 반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이건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원래 있던 양의 절반이 붕괴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붕괴 속도가 규칙적으로 계속 변하는데, 이것 때문에 편하게 분당 몇 개의 원소가 붕괴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반감기는 편한 도구입니다. 원래의 양의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절반이 남고, 반감기가 2번 지나면 4분의 1이 남고, 3번 지나면 8분의 1이 남는 식입니다.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알면 연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반감기가 100년인 방사성 원소가 100%가 있다고 해보죠. 어떤 시료 속에서 그 원소가 25%만 남아있다고 했을 때 2번의 반감기가 지나갔으니까 생성된 지 200년이 지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개수법이라고 부르는 방법과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수법은 시료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개수기, 그러니까 방사선이 통과하면 번쩍하고 빛이 나는 광검출기나 방사선이 지나갈 때 나타나는 전기 신호를 세는 비례개수기를 이용해서 방사선을 세는 방법으로 남아있는 방사성 원소를 세는 방법인데,
개수법은 싼 값에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데 단점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선 시료에서는 방사선이 사방팔방으로 튀어나옵니다. 측정하는 영역이 그 시료의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정할 계산이 필요하고 오차가 아주 커집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아주 긴 동위원소는 데이터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 방법인데 창조설을 지원하는 연구기관들 중 일부는 이 방법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돈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시료를 가지고도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여주죠. 시료에 아주 깊숙이 있는 한가운데 있는 아주 소량의 시료만 가지고도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시료를 정기적으로 갈갈이 찢어내서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시료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하나하나 모두 세는데요. 이게 비싼 게 완전히 오염되지 않은 적은 양의 시료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초청정실이라는 다른 오염물질에도 닿지 않은 처리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시료를 원자 단위로 갈갈이 찢어 놓으려면 아주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시료를 다루기 위해서 엄청난 수준의 청정실이 필요하다는 건 오염을 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창조설의 주장. 그런데 여기에 반론이라고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이값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주장이 있는데요. 시료의 비율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인 초이값을 예측할 필요가 없는 아이소크로는 다음에 더 다루기로 하고 우라늄 연대 측정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과학자들이 초이값을 예측할까? 모든 방사선 붕괴는 흔적을 남깁니다. 따렉이 그것인데요. 모액이 붕괴하면서 생성되는 따렉은 안정된 혹은 안정되기까지의 중간 단계의 원소를 남기게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헬륨6 같은 경우에는 붕괴한 이후에는 안정된 원소인 리튬6를 남기는 거죠. 이런 흔적이 자연에서 흔하지 않은 동위원소거나 생성 과정에서 포함될 수 없는 동위원소일 때 이런 흔적들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초이값을 아는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창조설 측에서는 이 흔적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생각해갖고 심지어 멀쩡한 돌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원소가 물에 녹아서 사라진다고 하는 거라든지 알파 붕괴 때 나오는 헬륨이 새나온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죠. 물론 어떤 이유로 이 흔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이런 점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들을 함께 측정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흔적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창조설 쪽에서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흔적이 빠져나가면 예측했던 초기값보다 원래 값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초기값이 줄어들면은 남아있는 양이 비율이 커지겠죠. 그럼 측정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원래보다 아주 젊게 측정됩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 원래보다 그 시료가 오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창조설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반감기를 어떻게 하냐고 주장하는 종류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라늄 238의 경우에는 44억 6,830만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관찰한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감기를 알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반감기라는 게 굳이 반감기만큼 기다려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속도는 계속 변하지만 이 속도의 변화는 수학적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잠깐 동안의 관측으로도 반감기를 알 수 있죠. 붕괴를 잠깐 동안 관찰하고 붕괴 상수를 계산하고 그걸 통해서 반감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간혹 아주 오래된 시료에서 짧은 반감기를 가지는 원소들이 검출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석유에서 나오는 반감기 5700년 정도의 탄소 14라든지 공룡의 화석에서도 탐소 14 동위원소가 나온다. 뭐 이런 주장이죠. 아까 질량 분석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오염을 제거하기 가장 어려운 동위원소 측정법 중에 하나가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 탄소 14인데요. 오염을 제거하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대기 중에 이 방사성 탄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표면은 연대 측정에 쓸 수 없겠죠. 그리고 유기물로 시료를 감싸는 경우 그 시료는 못 쓰게 됩니다. 모든 유기물은 방사성 탄소를 품고 있기 때문이죠. 공룡뼈를 아마포, 이런 천으로 감싼다거나 야외에서 줄톱으로 쓱쓱 썰어갖고 개수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영상을 창조과학회 측에서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제가 든 생각이 어떻게든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싶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들어가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다음, 석유는 액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료를 추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상의 시료를 얻으려면 석유 시추 지점, 그러니까 지하 깊숙이 해서 석유가 고여있는 지점에서 바로 밀폐시키면서 얻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
그 다음은 끌어올리자마자 원유를 밀폐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최악의 방법은 그냥 동네에서 정제된 휘발유로 실험하는 겁니다. 대기 중에 노출되면 노출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지금 대기 중에 떠다니는 방사성 탄소에 오염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룡 화석을 다루는 것만 봐도 최선의 방법으로 구하진 않았을 거라는 건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십 번의 반감기가 지나더라도 방사성 동위원소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방사성 붕괴는 시간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일어납니다. 알파 붕괴의 경우에는 알파 입자가 원자에게 포텐셜 장벽을 계속해서 부딪히는 건데요. 알파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포텐셜 장벽보다 작기 때문에 고전적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적 현상인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계속해서 장벽에 부딪히다 보면 아주 작은 확률로 장벽을 뚫어낼 수 있는데요. 알파 입자가 통과하는 현상이 생기면 그게 알파 붕괴가 됩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가 이전의 눈금을 기억하지 않고 매번 던질 때마다 새로 확률을 계산하는 것처럼 알파 입자도 포텐셜 장벽을 부딪힐 때마다 확률이 계속 초기화되기 때문에 많이 부딪혔다고 해도 무조건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방사성 동위원소가 가지는 반감기를 수백 번을 거친다고 해도 하나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붕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타 붕괴를 일으키는 힘인 약한 상호작용, 그러니까 양력도 이거랑 비슷하게 작동하는데요. 각 원소들이 확률적으로 붕괴하는 겁니다. 또 다른 주장을 살펴보죠. 반감기가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겨서 방사성 붕괴에 어떤 영향을 줬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것도 붕괴가 빨라지는 방향으로 말이죠. 방사성 붕괴는 원자 핵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자의 외부에서 이 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죠. 망치로 내려친다거나 강한 전기 충격을 주거나 엄청난 고열로 지지더라도 원자핵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방사성 붕괴에 영향을 주는 일이 일어나기는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이때 창조설 쪽에서는 전자포획 그리고 내부 전환의 방식으로 붕괴가 일어나는 원소들의 붕괴 속도가 화학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인터넷에서 창조설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링크하는 문서인데요. 이 논문을 가지고 주장하는 건 상당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상은 아주 작고 가벼운 데다가 양성자를 하나만 가지는 수소의 동위원소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아주 희귀할 뿐더러 우리가 그걸로 연대 측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대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무거운 원소들은 수소와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논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보시의 논문입니다. 방사성 붕괴 속도가 10억 배나 빨라졌다고 하는 건데요. 이건 창조설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레늄 187이 416억 년의 반감기를 거쳐서 오소늄 187이 되는데 레뮴 187을 완벽하게 이온화시키면 붕괴 속도가 10억 배 빨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설 측에서는 이 이온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재밌는 소설을 쓰는데 창조의 첫날에 신이 전자를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로도 모자라죠. 이걸로 모자라다고 느꼈는지 당시에는 핵력도 약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우선 레뮴 187이 이렇게 빠른 붕괴를 했다면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반박이 됩니다. 레뮴 187은 상당히 적은 비율이지만 베타 붕괴뿐만 아니라 알파 붕괴도 하는데요. 알파 붕괴는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베타 붕괴가 빨라지는 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레뮴 187이 이온화돼서 붕괴 속도가 빨라졌다면 레뮴 187의 알파 붕괴 결과물인 탄탈럼 183 또는 탄탈럼이 붕괴해서 나오는 텅스텐 183이 그만큼 적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조설 쪽에서는 알파 붕괴가 어떻게 가속되는 건지에 대해선 전혀 답을 안 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암석들을 측정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알파 붕괴를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건데 단지 레뮴 187의 특이한 경우를 가지고 젊은 지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레뮴처럼 이온화로 붕괴가 빠르게 일어나는 건 전체 붕괴 메커니즘의 1% 정도 됩니다. 수많은 동위원소들이 첫날 전자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붕괴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시간에 따라 붕괴 속도 자체가 변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먼 과거에 대해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소설이나 써보자는 심리인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는 전 우주가 공통적으로 붕괴 속도가 빨랐을 거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주장도 실패합니다. 창조설을 지지하는 분들께는 아쉽게도 우리는 먼 과거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별빛은 수년부터 수십억 년 전에 출발한 별의 과거 영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별들의 과거를 통해서 방사성 붕괴의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은 과거에 지구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알아내서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요. 지구가 태어난 시기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하는 코스모스 7편 깨끗한 방편을 보면 처음으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해낸 클레어 패터슨이 과학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 코스모스 13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지질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찰스 라이엘, 전기분해를 발견한 마이클 패러데이, 질량분석기를 발명한 J.J. 톰슨, 원자핵과 방사능이 원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발견한 어니스트 러더퍼드,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한 패터슨의 스승 해리슨 브라운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구의 나이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그러니까 근 100년 동안 관찰되고 실험된 과학적 발견이 말장난 몇 번으로 무너지기는 힘들죠. 이번 시간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들을 다뤄봤는데요. 세부적인 탄소 연대 측정이나 우라늄 연대 측정, 그리고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마의 가짜과학 이야기 1편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이었고요.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의 반창조 과학연합이 함께합니다. 방사능 동위원소 연대 측정이라는 단어를 아마 이 팟캐스트를 듣지 못했다면 영영 의미에 대해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00% 전체를 이해하진 못했지만 어디서나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박희짱님, 과학의 무지한 저도 이해할 만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아이디 길냥님, 와, 생각보다 잘하시는걸요? 목소리도 좋군요. 늘 응원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름님, 다음화 언제 나오나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2주의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모르는데 상대방에 대해선 얼마나 정확히 알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팟캐스트는 사이코매트리스라는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팟캐스트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5번째 사이코매트리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박성미이고요. 네. 저는 앙증 귀여운 깜찍 류인경입니다. 갑자기 뭐야 이거? 예, 19금 방송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홍문기입니다. 네. 저번 방송이 아직 편집되지는 않아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성문기라고 그렇게 예, 제가 다 편집을 잘라 놀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예,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한 달 만에 뵙는데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너무 지금 힘들어요. 잠을 못 자요 제대로. 지금 인경 씨랑 문기 오빠는 거의 좀 쉴 때도 됐는데 계속 일하는 듯한, 쉬는 타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일하는 자체가 듯한. 기적이죠. 저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네. 인경 씨는 응급실도 갔었다고. 네. 몸도 안 좋아지고 요새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 사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어떤 그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져요. 오늘 신에서 다룰 책. 신이 나한테 계시를 주셨구나. 자신 있게 결정하라. 내가 고른 책이니까 제가 신이네요. 이게 무슨 헛소리가 이렇게. 넘어가죠. 네. 네.
사실 저희가 그 1, 2회 방송을 저번 한 달 전에 설 즈음 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혹시 주변 반응 뭐 들으신 거 있나요? 뭐 전혀 저는 뭐 없었나요? 예, 일단 공유를 잘 안 해서 아. 어제 처음으로 2명한테 좀 아 그러셨구나. 많이 예. 바쁘셔가지고 예. 설에도 일하셨죠? 설 연휴에도. 예. 그리고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내가 너무 거기서 회사 얘기랑 이런 거 많이 해서 제 지인 그러니까. 빼고 우리나라 4천만 국민 중에 제 지인 한 100명은 빼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더만. 예. 예. 그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가식적으로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아 그때 했던 게 가식이라고 지금 다시 네. 밝혀주시는. 네. 네. 이제 진짜 얘기 못 하겠네 이제. 정말 우리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표님 사랑해요까지 외쳤는데. 그러면 인경 씨는 주변에 혹시 반응 아직, 어땠나요? 네, 제가 안 나와서 네, 적극적으로 예.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윤영 언니 뭐 저희 예전에 같은 예, 랩에 있었던 예. 언니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들어보라고. 그게 홍보도 하고. 소문이 그렇게까지 또 퍼졌나요? 아, 네. 얘기를 했죠. 네. 다음 회부터 음. 열심히 들으라고. 네. 그랬구나. 네. 근데 1, 2회 저희가 지금 계속 녹음을 지금 5번째여가지고 녹음을 꽤 했는데 1, 2회 방송을 들으시고 저희 예전에 대학원 랩실에 같이 계셨던 박사님과 또 그때 당시에 계셨던 연구원 중에 자존심하고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1회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고 해서 그 얘기를 제가 먼저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 논문의 제목은 한국인의 자존심 개념과 특성에 대한 연구고요. 2013년에 발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국인이 자존심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적 개념이고 그 자존심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필요 조건이자 평소에는 흠이 없고 반듯하게 유지되어 잘 인식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뭐 자존심이 상했다, 뭐 자존심을 상했다 말고 또 자존심을 어떤 포기한다. 자존심 포기한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존심이 유지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야 비로소 자신의 자존심을 인식하여 자존심은 상하는 것, 지켜야 하는 것, 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표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국인들이 그런 표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뭐 나하고 이렇게 뭐 상관없는 타인이라면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뭐 표현을 쓰지도 않겠죠. 근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타인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자신의 가치감, 그러니까 가치를 느끼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자존감을 어떻게 다루냐? 자존감은 사실상 심리학적 개념이라고 해도 무방할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자존감은 보통 상황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일정한 어떤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며 자신을 유능하다, 효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긍정적인 상황에서 보통 많이 얘기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임상적인 현장에서 이런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구분을 함으로써 그리고 또 자존심이라는 한국인의 표상을 잘 알므로써 좀 그 임상적인 현장에서 좀 구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시작하는 논문이어서 개념적인 논문이어서 이제 뭐 지속적으로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자존감은 네. 상황에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개념 이제 둘 다 네. 사용되는 반면에 네. 자존심은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과 많이 엮여지고 또 상대와의 상호작용에서 네.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을 그렇게 네, 보면 크게 되겠네요. 그렇게 나눌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그
문기님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걸 정해야 할 텐데. 님, 씨. 마음대로 불러요. 네, 문기님이 얘기하셨던 그 외적 자존감과 내적 자존감 얘기를 하셨는데 자존심이 외적 자존감과 비슷한 개념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그냥 이 논문의 논지에 이렇게 말려들어가지고 비판적인 사고 없이 잘 받아들였거든요. 저한테는 문화심리학 논문을 그냥 싹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문기 오빠의 이 얘기가 문기 오빠가 아니죠. 문기님의 이 얘기가 되게 타당성이 있는 반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보다 더 경험이 많은 실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박사 언니나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아마 드네요. 듣고 또 이제 뭐 반론을 네. 또 하시겠죠. 네. 네. 연구를 뭐 계속. 어쨌든 그러면 문기님이 좀 그 자존감, 외적 자존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되게 어려운 얘기라 사실 저도 뭐 그 논문을 제가 정독한 건 아니고 지금 아까 저도 전달받아서 초록 정도밖에 못 봐서 참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게 어렵지만 원래 자존감 자체도 애초에 외적 자존감하고 내적 자존감으로 많이 요즘이 아니고 애초에 좀 나눠서 보는 추세였고 사실 내적 자존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본연의 그런 가치에 대한 측정 정도라고나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외적 자존감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런 자존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저 사람은 뭐 흔히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외적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냐면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자신감은 없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줄 때는 굉장히 당당하고 강한 척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통 외적 자존감이 높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반대로 내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 만만하게 보이고 착해 보이고 제가 생각나네요. 그렇지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은 주로 내적 자존감이 높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한 심리학 규제들도 보면은 이제 프로텍트 셀프 이스팀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셀프 핸디캐핑도 외적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자존심이랑 여전히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 그리고 굳이 그걸 구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듭니다. 근데 저도 뭐 논문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조금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 외적 자존감이 저희 지금까지 얘기하는 외적 자존감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크게 흔히 얘기하는 그런 자존심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외적 자존감의 부정적인 측면을 자존심이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떤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핵심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감정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자존심까지 포기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을 만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네, 오늘 다룰 책은 그 치피스 데니스가 지은 이 히스 형제가 지은 자신 있게 결정하라라는 책입니다. 예, 이 책은 홍문기 님이 추천을 하셨는데 이 책을 왜 선택하고 이 책에 대한 의의가 있지 않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현재 아프신 많이 골골하신 예, 문기님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스태프 양성 차원에서 한 달에 스태프 2명씩 이렇게 책 발표를 하라고 시켰는데 경영 최신 서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경영학 출신도 아니고 굉장히 거기에 그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사람들한테 가치를 주기에 너무 어려워서 사실 내용 전달도 제가 이해하는 것도 벅차죠. 그런 것들은. 다만 심리학과 관련되면서도 경영학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책에서는 제가 회사에서 얘기할 때 좀 더 어쨌든 빨리 책을 습득할 수 있고 이해를 또한 사람들에게 얘기할 게 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그때 선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침 또 대표님 이 책을 가지고 있어서 또 제가 뺏어서 좀 읽었고 그래서 사실 선택을 했었고요. 이 책이 크게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BCG 매트릭스나 아니면 수학 분석이니 뭐 이런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정교화된 분석 과정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프로세스의 단계별로에 있어서는 방법이 구체화되고 정교화되기 짜여져 있는 뭐 조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죠. 그래서 네. 각각 모듈별로 분석은 훌륭하게 해내고 있지만 의사결정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방법론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모듈이 결정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 뒷부분에 나오지만 사실 많은 조직 구성원들이 그 정해진 결정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신이 바라지 않던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다고 느끼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수긍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 결정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그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수긍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결정 자체를 따르지 않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책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런 이 책 얘기하는 것들이 다 효과가 있지만 설령 효과가 없을지언정 이러한 것들이 도입을 됐을 때 조직 구성원들이 이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다고 느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내려진 결론에서 따르고 그걸 지지한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오류들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마침 또 이 책은 그 구체적 방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잘 적용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의 초반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장 막 사소한 우리가 의사결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잖아요. 네. 그런 의사결정들이 많지만 이 책의 내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사결정은 좀 인생에서 좀 중대한 결정이나 좀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좀 고민을 해가지고 고민할 만한 그 결정을 내릴 만한 그런 의사결정의 경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략하게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4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선택 직면, 두 번째 그 선택에 대한 선택안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한 결과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고수를 하는 이 4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4가지 악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4가지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선택 직면 단계에서는 범위 한정 성향, 네, 여기서는 뭐 편협한 악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악당이 있고요. 두 번째 과정에서는 확증 편향, 네, 확증 편향이 있고요. 세 번째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단기 감정, 네, 단기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예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4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과대 확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이 4가지 단계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 4가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좀 좋은 방향들, 그리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예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단계, 선택을 직면하는 단계에서 범위 한정 성향. 네. 이게 뭔가요? 이건 굉장히 전 중요한 얘기들이 여기 이 책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항상 세상의 모든 거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려하고 또 그것 중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실적으로는 내 앞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서 거의 끝나죠, 얘기가. 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앵커링 효과도 있고, 사실 앵커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숫자가 제시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추측하는 숫자가 전혀 달라진다. 이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뭐 대표적인 프레임 이펙트라든가 어떻게 문제가 제시되냐에 따라서 뭐 로스 오브 버전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거 저번에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모르시면 복습 다시 하시고요. 이게 어려워. 아니면 어려워. 다 저거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결국에는 내 앞에 2개의 대안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다 이 2개만 본다는 거예요. 둘 중에 최선의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
세 번째 옵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아웃 오브 더 박스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라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책 지금 얘기하는 편협한 합당, 뭐 범위 한정 성향 이런 게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그런 얘기죠. 내 앞에 제시된 틀 안에서 결국 헤어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써야 되냐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예. 사실 이 범위 한정 성향 예. 그래서 대안 없이 예. 두 가지 A 아니면 B 두 예. 가지 옵션 중에 예. 선택을 많이 한다. 네. 이거 읽었을 때 되게 찔렸어요, 사실. 본인이 그러고 네, 있었어요? 본인이 제가 얼마 전부터 그만둘 것인가? 회사가 너무 힘든 나머지 이거를 그만둘 것이냐, 사표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대안은 많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안을 생각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이제 끝까지 모든 단계를 지금 제가 다 이제 결정을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두거나 계속 다니는 방법 외에도 제가 지금 뭔가 어려운 걸 겪고 있는 지금 일이 있잖아요. 네. 그 일에서 잠깐 빠진다든지 아니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본 거죠. 또는 뭐 잠깐 뭐 미쳤다 생각을 하고 저 정말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15일만 휴가를 내겠습니다. 네. 너무 길다면 일주일만. 네. 말이라도 해봐야죠. 네, 그런 협상을 방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예. 사실 맞는 말이죠. 또 저희 회사에서도 여자분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컨설팅이 워낙 또 업무가 많다 보니까 결혼을 하거나 이제 출산을 하시게 되면은 또 뭐 그 당연히 출산 전에도 문제시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딱 생각하는 게 회사를 그만둘 거냐 아니면은 애를 가지지 않을 것이냐 뭐 약간 극단적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보통 회사에서 많이 제시하는 게 그런 걸 많이 제시하잖아요. 유연 근무제라든가 아니면은 재택 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A or B가 아니고 A and B 혹은 A, B 외에 다른 대안이 있나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꼭 다니거나 아니면은 양육을 포기하는 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다. 둘 다 할 수 있다. 근데 작은 기업에서도 유연 근무제 이런 거를 저희 회사 해요. 하죠. 해요? 왜냐면은 작은 회사 또 인력이 급하기 때문에 또 능력 있으면 쉽게 자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휴직을 권고한다든가 6개월 정도만 쉬었다 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5시 우리 회사도 지금 한 명이 10시부터 5시까지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고 여자분 한 분이 예, 그래서 뭐 가능하죠. 그렇게라도 되면 도움이 되면은 그렇구나. 예, 그래서 뭐 극단적인 방법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사실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결정적으로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딱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A 또는 B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A와 B가 다 안 되는 경우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A랑 B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그걸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는 게 내 앞에 지금 놓여있는 대안이 두 개 다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떤 방법이 또 있겠는가를 추가로 생각해 보라고 이 책을 얘기는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A와 B를 동시에 할 수 없는가 이거를 꼭 생각을 해보라. 자존감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풀어나간 심리학 팟캐스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댓글 보겠습니다. 아이디 오찌님, 심리 팟캐스트가 과연 재미있을까 했는데 진짜 재밌어요. 앞으로 심리학의 매력에 빠져보렵니다. 새로 올라올 이야기도 기대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아이디 메이님, 사회인이라 공감되는 이야기도 있고 복합적인 생각을 하게 되네요. 프리한 진행 재미있어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 폰사따님, 구독 신청 안 된 상태에서 폰을 잃어버려서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네요. 다시 만나게 되어 다행이에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주제로 심리학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왜 결정하는데 주저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엔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적인 심리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팟캐스트 듣고 오시죠. 그러세요. 네. 제 여섯 번째 사이코메트리스 아가 왜 나와요? 여섯 번째 사이코메트리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는 문기님이 해주세요. 예. 오늘 저희가 원래 다루기로 한 책은 황상민 연세대 교수님이 지으신 한국인의 심리 코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이 책을 선택한 사람이 간단히 책 소개와 그 다음에 선정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요새 황상민 교수님 요새는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제 매스컴이나 이제 많이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하시면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대중적으로. 그쵸. 그래서 굉장히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잘하시고 목소리 말하는 습관도 되게 특이하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캐릭터가 독특하시고 독특하시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도대체 어떤 연구를 할까 궁금했어요. 근데 원래 이제 발달 심리학을 이제 전공으로 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다가 이 책을 알게 됐어요. 근데 또 이제 저희가 문화심리 전공을 했으니까 또 이제 저희가 이 책을 보면 여기서 한국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좀 뭔가 색다른 이제 뭐 색다르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순수한 의도에서 네, 책을 선정하게 됐고요.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한국인의 심리,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뭐 교육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뭐 리더십에 대해서 뭐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뭐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10년 동안 연구하신 이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책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좀 전문적인 책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식 전달에 주력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오늘은 책 자체가 워낙 또 전문성보다는 이렇게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또 이렇게 두 분들이 또 새로 참여를 해주시고 이래서 사실 또 각계 분야에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 책의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본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진행이 매끄럽네요. 예.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공부를 빨리 직장 그만두고 이쪽으로 좀 가봐야 되겠어. 사실 이 책에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뭐 교육이라든지 부라든지 성공, 뭐 또 세대 차이, 리더십 많은 거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걸 다 다루기 힘들 것 같고 그 중에 몇 개를 좀 찝어서 이렇게 좀 다뤄볼까 합니다. 크게 오늘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돈과 성공 그리고 교육 이 세 개에 대해서 각각에 가지고 있는 관계 또 우리의 생각 또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나오면은 다른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먼저 첫 번째로 돈과 성공의 관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명확해서 할 말이 있나 싶기도 한데 또 이 책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파트 중 하나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또 본인 생각하기에 성공의 의미란 무엇이며 이건 돈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지 또 돈을 담보하지 않은 성공이라는 게 있는 건지.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예. 그 사건이 있는데 예. 어제 저희 회사가 제가 들어간 지 저 이제 새로 입사를 했거든요. 거기 들어간 지 첫 번째로 이제 회식을 했는데 회식을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여기서 그 회사 이름 얘기 엑스모 디자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대표 정모모 대표가 있어요.
그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대표를 디자인들이 많이 싫어하는 이유로는 그 사람이 그 CI/BI 디자인 그 가격을 뭐 어떻게 하지? 그 프로젝트 비용을 다운을 시켜가지고 업계를 다 그렇게 업계를 다 좀 힘들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혼자 살자고 다 죽인 격이 됐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디자인 기업 역량 강화 쪽에 이제 사업이 정부 쪽에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대표님이 쓰시고 제가 약간 이제 첨삭을 하고 고치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대표님이 쓰신 걸 봤는데 지금 시각 디자인의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서로가 그러니까 낮은 가격 그러다 보니까 낮은 퀄리티 그러다 보니까 용역도 되게 이제 싸게 디자이너들을 이제 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퀄리티는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작업을 의뢰했던 기업들은 사실 뭐 이 정도 퍼포먼스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디자인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럼 또 디자인 기업에 대해 의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는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대표님이 그런 생각을 쓰셨으니까 대표님이 실제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대표가 되게 비즈니스맨으로서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사장님이.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잘 돈 벌지 않았냐. 그 사람 하나는 성공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죠.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어차피 떨어질 가격이었으면 떨어질 거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떨어질 가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으면 그 사건 자체도 없는 거니까. 근데 그냥 한국 사람의 특징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미 지나온 거에 대해서 뭐 일어난 일이었으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제 뭐 제가 오래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대표님도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디자이너들도 약간 패배주의라고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색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또 그 엑스모 회사는 그 대표들을 다른 뭐 사람들은 욕할지언정 그 안에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되게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로열티가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시설도 좋고 복지도 좋고 하니까 직원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아까 얘기했던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네. 네. 그래서 돈과 성공은 관련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산업이나 뭐 그쪽에 그쪽 산업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끼쳤지만 나만 성공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 개인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거는 합리화될 수 있다. 어차피 떨어질 거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기도 하고 삼성에 대해서도 욕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이 책에서도 뭐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건희 회장을 굉장히 영시하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근데 계속 뉴스에 이건희 회장의 비리적인 문제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괜찮다. 이건희 씨처럼 뭐 기업을 운용할 수만 있다면 하면서 굉장히 그 많은 비리들이 되게 합리화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살아갈 때 저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돈이 있다고 저 사람이 성공한 거고 돈이 없다고 성공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건희 뭐라 회장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이건희 회장님이나 그런 이제 성공한 뭐 여러 여러 CEO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긴 하지만 존경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그래서 그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든지 뭐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세습을 한다든지 그냥 개인적인 그렇죠. 용도로 사용을 하니까 존경을 하지는 또 않는 것 같고 막 갈망하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갈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되면 그건 성공인 거고 제가 그러고 있으면 욕 얻어먹는 거고 내가 욕하는 거고. 네, 뭐 삼성 없으면 망하죠. 뭐 사실 제가 이렇게 컨설팅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정말 소기업 사장들 만나서 주로 어디나 많이 거래하시냐 그러면은 정말 19은 삼성, 다 삼성이다 삼성. 다 삼성이에요. 예. 다. 그래서 계열사까지 하면 엄청나죠. 그렇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존경받지 못하는 CEO들 이렇게 그거 한국에서 많이 있는 얘기 같고 이제 그 뭐 페이스북이나 이제 뭐 그 애플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주커버그나 실제로 그 스티븐 잡스의 이제 그 연봉이 보니까 $1래요. 왜냐면 그 이제 $1는 이제 뭐 무급으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 봉사활동이 되는 부분이고 $1로 그냥 의미상으로만 $1로 받고 이제 주식으로 성공한 이제 IT계의 이제 실리콘밸리 IT의 업계인 성공과 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심리에 대해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액트77님, 방송만 주기적으로 올라오면 좋을 텐데요. 각자 생활이 바쁘셔서 쉽지 않으신가 봐요. 아무튼 방송 잘 들었어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아이디 맘마단원님, 제목에 매료되어 다운 중에 글 남깁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일반인이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 애청자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 이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팟캐스트에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삶과 밀접한 과학부터 사람 마음속에 대해 연구한 심리학까지 다양한 주제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더욱 풍부하고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팟캐스트에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팟캐스트에는 항상 최고의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팟캐스터 분들을 응원합니다. 한국 여론방송은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